서양미술사 제6강 19세기 인상주의 시대입니다. 자, 19세기에 변화하는 시대 예술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등장했던 신고전주의는 역사, 신화, 종교를 주제로 했고요. 화법은 상세한 묘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19세기 초반 내지 중반부터 등장한 낭만주의는 정치적 의도 그리고 상상력에 의한 주제를 선택을 했고 중간쯤에 의한 상세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사실주의는요. 자유로운 주제를 화가가 선택을 했고요. 특유의 묘사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자, 19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 인상주의는 화가의 눈에 보이는 대로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특유의 묘사 기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시대부터 예술 창작의 시작이 주문자에서 완전하게 예술가로 이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쯤에 몽마르트 언덕이 화가들의 동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의 귀족들은 로마로 그랜드 투어를 다녀왔죠. 로마가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17세기 이후에는 파리가 그 경유지가 되었고요.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부터 당대 최고의 미술가에게 배우는 장소가 바로 파리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850년대에 나폴레옹 3세 시절에 오스만 남작에 의해서 파리가 개조가 되거든요. 파리 시내에 있던 중세 건물들이 헐리고 그곳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오래된 건물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몽마르트 언덕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몽마르트 언덕이 탄생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왔던 그 가난한 예술가들이 바로 이 몽마르트 언덕에서 모여 살게 되었던 거죠. 그곳이 집세가 비교적 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카페 게르브와 같은 곳이 화가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나눴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자, 여러 지역에서 파리에 모였던 화가들은 이 파리라는 도시를 아주 사랑했죠. 여기 카유보트가 그린 비 오는 날 파리라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파리에서 활약했던 여러 화가들은 이 파리의 모습들을 많이 그려냈습니다. 이제 몽마르트에 관한 그림도 많이 있죠. 자, 이 시대에 사실주의라고 하는 화풍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실주의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밀레는 농촌을 주로 그렸습니다. 바로 이 나폴레옹 3세 시대에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던 밀레였던 거죠. 이 시대 예술가들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작가 예술관을 지향할 것인가. 대중들은 당시에 주도적인 예술관을 따라가게 되죠. 여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고요. 그 아카데미에서 열던 살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살롱에서 주로 출품되었던 그런 예술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밀레라는 사람은 농촌으로 가서 이렇게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그대로 그려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농민을 구현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이 있죠.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여기 브리헬의 시골의 결혼잔치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연스러운 농촌을 그리고 있죠. 물론 실내와 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풍은 많이 달라졌죠. 시대가 달라졌다. 자, 이제 그림은 스토리를 따지지 않고 그저 감상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밀레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 또 숲의 가장질에 앉아있는 양치기의 모습, 특별한 생각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저 농촌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아카데미에서 주관했던 미술품 전시회, 그게 바로 살롱이죠. 그 살롱에서 밀레도 이 그림을 출품을 했습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부부가 마지막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올리는 그 장면이죠.
옆에 삼지창도 있고 작은 손수레도 있고 하죠. 또 감자바구니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감자바구니 밑에 아이가 묻혔다. 그래서 아이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올렸다. 뭐 그런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작가는 이 그림은 어떤 의도를 그렸다고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밀레의 그림은 자연을 그대로 그린, 이것을 사실주의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이 밀레 그림은 고흐의 그림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고흐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가 비슷하죠? 단지 표현 방법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밀레 같은 사람들을 사실주의라고 이제 그룹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사실주의라는 것을 명명한 사람은 꾸르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안녕하십니까 꾸르베라고 하는 귀스타프 꾸르베가 만든 그림이 있죠. 자, 어찌 보면 카라바조의 화풍과 비슷한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여기 남자들의 모습도 보면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꾸르베가 1855년에 개인전을 열고 사실주의 꾸르베전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꾸르베 같은 사람들의 화풍을 사실주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사실주의 화풍은 이런 거죠. 키지라는 여인, 자, 여인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룹에 돌 깨는 사람들, 농촌에 나갔더니 돌을 깨는 남자들이 있더라.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구현하고자 했다는 거죠.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을 예술에 담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게 사실주의 화풍의 특징이죠. 자, 이때 중요한 예술 심사 기관이 있었죠.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살롱이라는 겁니다. 자, 살롱이라는 것은 1667년 왕립 아카데미에서 설립해서 200년간 유지해 왔는데요. 모든 화가들이 소속되어서 왕의 주문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은 1년에 2번 열리는 살롱전에 참가를 했다. 자, 그런데 회화 작품이 나올 거 아니야. 이 회화 작품의 가치는 역사, 인물, 장르, 정물, 풍경 순으로 가치를 매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살롱에 주로 출품했던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역사화를 많이 그리게 된 거예요. 여기 다비드가 그린 파리스와 헬렌의 소크라테스의 죽음 같은 것들이 다 역사화라는 거죠.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인물, 근데 정물 풍경으로 갈수록 이 가치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화, 고대사, 당대 역사적 사건 등이 주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살롱에서는 여겼다는 거죠. 게다가 여성 화가의 경우에는 아카데미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랑프리 수상은 불가능했고 역사화를 배울 기회도 없었다. 여성한테는 어느 정도 원천봉쇄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새로운 이제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중반쯤 지나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살롱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역사, 인물, 주제 이런 것보다 정물, 자연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살롱에서 당선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채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살롱에서 당선이 돼야 살롱에서 주관하는 전시회에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야 이 그림이 팔릴 텐데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거를 따로 모아서 전시회를 합니다. 이게 바로 1863년에 열렸던 낙선자 전람회입니다. 그 낙선자들끼리 모여서 따로 전람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중들은 그전에는 당선자의 그림들을 주로 보러 가다가 낙선자 전시회가 열렸다는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화풍이 있는 거죠. 특히 이 마네가 그린 풀바두의 점심이라는 그림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반대로 이 아카데미 쪽에서는 완전히 낙인을 찍히는 거죠. 당시에 중요한 가치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라는 거죠. 여인을 그렸죠. 남자 둘, 여자 둘 그렸는데 여기에 여인의 누드를 그렸습니다. 누드를 그렸는데 그 전까지 사용했던 누드 형식과는 전혀 다른 누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르지오네가 그렸던 폭풍과 비슷한
걸지도 몰라요. 이 폭풍에 나오는 누드도 완전 생뚱맞거든요. 여신의 모습을 누드로 그리던 시대에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아기를 아는 여인의 누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16세기 시절에는 이 그림에 대해서 비평이 없었습니다만은 이 19세기에 등장한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은 사람들한테 이 세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내렸고요. 살롱 측에서 보면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위험한 인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네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림이 안 팔려도 상관없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까지 신고전주의 사람들이 주로 했던 역사, 인물, 성서, 스토리도 아닌 자신만의 관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낙선전을 개최해서 자기 그림을 전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본인은 새로운 어떤 시대를 바꾸는 혁명가일 생각은 없었어요. 없었고 자신은 그저 조르조네와 티치아노를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 팔려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기존의 살롱에서는 품위 있는 주제, 균형 잡힌 구도, 정확한 소묘를 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는데 마네는 그것을 깼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의 선구자라고 하면 마네입니다. 마네, 모네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벳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네가 먼저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개척자, 자, 마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마네가 올랭피아라는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올랭피아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의 구도를 가져왔죠. 단지 뒤에 있는 여기는 흑인 여인이 있고 저쪽에는 다른 여인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구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티치아노의 누드 그림은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다. 그런데 마네 올랭피아는 고급 매춘부를 그린 최초의 근대적 누드라고 불렸습니다. 비록 살롱에서 당선된 당선작은 아니지만 세간의 대중들한테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여기 마네가 그린 그림 그리는 모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외에서 그린 거죠. 자, 마네는 모네와 함께 새로운 사조에 동참합니다. 자, 모네가 현장용 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건데, 자, 그 시점에 이 작업하는 모습을 그려줌으로써 마네와 모네가 우정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네의 주제 맞는 시험작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색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신고전주의가 했던 것처럼 섬세한 묘사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붓질과 마감을 해야만 하는 사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진실한 순간을 목격하고 회화로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상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들은 살롱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주제도 살롱에서 원하는 주제가 아니고 묘사 방법도 그렇죠. 대충 그린 것 같은. 그러니까 아예 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자, 인상파의 특징? 반드시 현장성이 있어야 한다. 대상의 순간적 변화를 포착해야 된다. 빠른 색채, 빠른 붓질해야 된다. 왜? 해가 여기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 계속 시각이 변한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자연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포착된 순간을 빨리 그려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인상이냐? 이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 전시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거 인상이라고 하자. 그래서 인상파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중들은 호감을 갖고 지켜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인상주의 그림들이 부족한 세부 묘사와 마무리로 실력 없는 화가들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바로 실력 없는 화가들, 인상주의자들이라고 혹평을 받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처럼요. 다비드가 그린 여러 그림들을 보면 아주 잘 그렸다라는 느낌이 들죠. 앵그르의 그림 보면 아주 깔끔하고 이성적이고 멋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네가 그린 해돋이 같은 걸 보면 제대로 묘사도 안 하고 대충 그리고 실력 없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도 이렇게
고딕, 바로크 매너리즘 같이 이렇게 혹평을 받은 이름이 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생각이 바뀌어요. 자꾸 보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모네가 이렇게 기차역을 그리고 기차도 그리고 여러 작품들을 그려냈습니다. 자, 모네는 초반에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자, 마네는 기본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자기 나름대로의 예술관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냈는데, 자, 모네는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냅니다. 자, 비평가들은 철도역을 많이 그린 모네의 그림을 불성실한 작품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처음 보셔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불성실하게 그렸다, 대충 그렸다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림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하다 보니까 집단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점차 대중들의 눈길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네는 빛의 마술사라 불리게 됩니다. 여기 파라솔을 든 여인 있죠? 까미유와 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까미유는 모네 아내고요. 여기 장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강렬한 빛을 활용한 채색을 하는 것으로 점차 대중들의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진짜로 인정받아서, 자, 모네는 29년 동안이나 수련 연작을 그립니다. 모네 그림 중에 이렇게 수련을 그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대작입니다. 자, 모네는 기본적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중년 이후부터는 아주 인정을 받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림도 많이 팔려요. 그래서 노년이 아주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인상주의 작가 중에 르누아르가 있죠. 르누아르는 상세 묘사보다는 빛에 집중을 합니다. 자, 비슷하게 그렸던 얀스텐 있죠. 네덜란드의 풍속화를 그렸던 이 그림과 비교해 보면 얀스텐은 굉장히 섬세한 묘사를 했죠. 근데 르누아르는 정말 대충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당대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분노를 샀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그렸느냐, 이런 소리를 충분히 들을 만하죠. 자, 르누아르의 개구리 연못이고요. 옆에 프란체스코 구아르디의 베네치아 운하라는 그림입니다. 똑같이 풍경화인데 어떤 것은 굉장히 상세하게 그렸고 르누아르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프란치스코 구아르디 시대에는 밖에서 그린 게 아니에요. 밖에서 보고 안에서 그렸습니다. 야외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르누아르 시대에 오면 야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외부용 튜브 물감이 개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빛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런 기술적 발달도 인상주의의 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르누아르는요, 비극적 주제의 그림을 그리지 않은 유일한 화가입니다. 르누아르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그림이란 즐겁고 유쾌하며 예쁜 것이어야 한다. 세상에는 불유쾌한 것이 많은데 그걸 그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쁜 소녀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고요. 빛을 강조하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슬픈 그림을 그리지 않고 아름답고 청초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 거죠. 자, 인상파 사람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자, 마네가 시작한 인상파가 모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르누아르가 나오고 드가, 세잔, 라뚜르, 바지오 뭐 이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니까 마네를 리더로 해서 이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팡탱 라투르가 그린 바티뇰의 화실입니다. 자, 마네 화실에 모인 무리들이에요. 마네가 이렇게 앉아서 붓을 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르누아르, 에밀 졸라, 에드몽 메트르, 키가 큰 사람이 바지유, 모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바티뇰은 몽마르트의 구역 이름인데 구역에 있는 화실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 게르부아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게 인상파였던 거고요. 여기 프레데릭 바지유가 그린 콩다민가의 화실이 있습니다. 이 바지유라는 사람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큰
화실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그림 안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키가 큰 사람이 바지우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마네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모네입니다. 자, 마네가 인상파의 대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바지우가 르누아르의 그림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르누아르는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림도 그렸고 이렇게 바지우가 르누아르의 그림을 사주기도 했죠. 상당히 큰 그림이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줄 수 있라는 거죠. 근데 바지우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림 남기진 못했고요. 이렇게 부잣집 아들의 화실에 모여서 자신들만의 화풍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인상주의자 중에 한 명, 에드가 드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애매한 인상주의자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상주의자 특징은 야외에 나와서 빛을 활용해서 빠른 붓놀림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드가가 주로 그린 것은 경마장, 서커스, 오페라, 카페 풍경, 여인의 모습, 목욕하는 여인의 누드, 발레리나 같은 것들을 그렸다는 거죠. 저기 압생트 한 잔이라는 그림이 있죠. 이게 프랑스의 술, 이게 압생트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그리진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는 화풍 같은 것들이 인상파와 닮았죠. 그래서 인상파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자, 드가가 그린 발레 교습서, 발레하는 여인들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인물의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인상파 시대에 동시대에 활약했던 조각가가 있는데요. 오기스트 로댕이 있습니다. 고전주의와는 분명 다른 조각가였다. 로댕의 작품이 있는데 고전주의라면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로 조각을 하지 않았겠죠. 완전한 육체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시대의 로댕은 이렇게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 작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숭배자였고요. 저명한 조각가였고 완벽한 마무리를 혐오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비평가들이 뭐라 그러죠. 왜 사람을 조각을 하는데 팔도 없이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했겠죠. 그래서 대중에게는 게으름이나 비정상적인 기벽으로 보였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작품들 보시면 손이 있는데 손도 나머지 돌을 다 파내지 않았죠. 여기 남녀가 있죠. 이 남녀의 모습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인간으로 제작하지 않았다는 게 로댕의 특징이죠. 자, 로댕이 이렇게 말했죠. 대리석 속에 본래부터 들어있는 형상을 알아내고는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남아있는 돌들도 다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꼭 사람의 손을 완전하게 육체를 고전주의 시대처럼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조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나의 관점을 넣으면 되는 거지. 이것은 인상주의랑 생각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대의 하나의 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